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작품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고 지금도 수요일 목요일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지만 이 드라마 산업에 있어서도 역사적인 의미가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드라마 제작사에 관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작품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편성이 ENA 채널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ENA는 KT 계열의 조금 규모가 작은 채널인데 이 ENA 채널에서 먼저 상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월 7일에 5.2%의 시청률을 거뒀지만 현재는 이제 9%까지 시청률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컨텐츠만 좋으면 이제 채널에 구애받지 않고 흥행을 할 수 있다. 이 공식을 처음으로 어떻게 증명한 작품이 바로 우영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러면은 A스토리가 만든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왜 ENA 채널에서 상영하게 되었는가라는 물음을 먼저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ENA 채널이 뭐예요? 보통 그 IPTV 회사에서 그 채널 후반대로 예능이라든지 드라마를 만드는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채널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채널을 통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이제 상영을 하면서 채널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 많이 흥행을 했죠. 아, 이게 그 채널 여러 개 중에 하나인 건가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TVN이나 뭐 JTBC처럼 그런 채널의 하나인데 그래서 왜 ENA 채널에서 상영을 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은 A스토리가 직접 자본을 투자해서 IP를 확보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스토리가 200억 정도 자금을 투자를 해서 드라마를 만들고 방영권을 매각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들을 태핑을 하던 와중에 SBS라는 채널에서 이제 방송을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SBS에서 뭐 일정상의 이유로 이게 반려가 되면서 ENA 채널로 넘어가게 되었고 ENA 채널에서 넷플릭스와 동시에 상영을 하면서 굉장히 큰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은 드라마 제작사가 직접 드라마를 만들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물음을 던지실 분들도 있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직접 IP를 보유하기 전에는 채널 뭐 예를 들어서 SBS, KBS, MBC 같은 채널이 부탁을 합니다. 드라마 제작사한테 우리 드라마를 만들어 줄래? 라고 미리 세팅이 된 상태에서 부탁을 하고 드라마 제작비의 80% 내지 90%를 보존해 줍니다. 200억을 들였다고 하면은 뭐 160억 정도를 보존해 줍니다.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가 나머지 이제 30%, 20%에 해당하는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PPL을 가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80% 보존해 준 제작비에서 PPL 수익 30%, 이게 남는 이제 10% 정도가 이제 수익원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 제작사들은 굉장히 큰 노동력과 시간을 들여서 드라마를 제작해주고 광고 수익이라든지 VOD 매각 수익이라든지 뭐 넷플릭스 뭐 매각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 수익들을 방송사가 다 가져가는 그런 어떤 불합리한 구조에서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제작사가 왜 직접 드라마를 만들지 않았냐라고 하면은 조금 쉽게 말해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드라마 제작사를 만드는 데는 200억 정도의 자본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드라마 제작사들은 이제 막 현금 자산들이 150억 내지 2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들여서 드라마 하나를 제작을 하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드라마 하나가 망하면 회사가 망하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이 OTT 채널들이 많이 이제 흥행을 하면서 잔고가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뭐 초록배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하고 뭐 증자를 하기도 하고 A스토리도 여러 가지 이제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해서 드라마를 직접 제작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변곡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변호사 우영우를 만든 A스토리의 IR 자료인데 여기서 제가 말드린 내용이 명백하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드라마는 외주 제작사였습니다. 밑에 보면은 캡티브 채널의 부재, 주요 채널이 부재해서 다수의 흥행 작품 제작에도 IP 확보가 불가능한 시장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상파 채널이라든지 뭐 JTBC, TVN 같은 굵직굵직한 채널에 종속되어 있는 어떤 밸류체인 하단에 위치한 것이 드라마 외주 제작사였는데요. 자본력이 조금 늘어감에 따라서 제일 밑에 보시면은 다양한 컨텐츠 제작 및 IP 확보 시스템 구축, IP 확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의 주인이 방송사가 아닌 자신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만들었다 하면은 200억 들여서 만들면은 뭐 E&A 채널에 그거를 160억 정도에 판매를 하고 넷플릭스에 또 160억 정도에 판매를 하고 동남아 그 VOD 서비스에 판매를 하고 중국에 판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다중 수익을 거둬서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적으로도 또 하나의 변곡점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제 전통성이 있는 드라마 제작사라 하면 레몽레인, 사마네트웍스, 펜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회사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CJ E&M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원래는 CJ E&M의 드라마 제작 사업부로 시작을 해서 2016년도에 분할을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상장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업력이 지금 뭐 한 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레몽레인이라든지 사마네트웍스는 이제 1980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펜엔터테인먼트는 199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러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렇게 짧은 시기에 시총 2조 원에 달하고 영업이익이 600억이 넘을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성장을 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일단은 CJ E&M이 TVN이라는 채널과 OCN이라는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채널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CJ E&M이 선수 수익이라고 드라마가 기획 단계에서 미리 자금을 밀어줘서 굉장히 원활하게 드라마를 가동시키고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는 자본을 제공해줬고, 그리고 캡티브 채널 TVN을 통해서 계속해서 방영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토록 성장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TVN이나 뭐 JTBC 이런 대형 채널 없이도 이렇게 흥행을 한 거의 첫 사례가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기 때문에 가히 말해서 이제 채널로부터 독립해서 컨텐츠의 힘을 역없이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이제 KBS나 SBS나 뭐 MBC나 방영될 수 있는 그 유통 채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파워가 막강했는데, 네네. 이제 뭐 TVN이나 OCN이나 이런 게 점점 생기면서 채널이 좀 다각화된 면이 있고, 네. 근데 이제 이게 현재는 더 커진 거고, 네네. 거기에 이제 뭐 넷플릭스나 뭐 네네. 디즈니 플러스나 네네. 그 외에도 다양한 OTT가 플랫폼들이 커지면서 네네.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TVN이나 OCN이나 그래도 조금 KBS, SBS 이런 급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런 큰 채널을 끼고 있으니까 조금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 같은 케이스는 E&A라는 더 작은 채널이 네네.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런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된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유통 채널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네네. 그리고 컨텐츠 자체가 좁으면 네. 이제는 점점 더 네.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IP라는 게 네. 저작권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으니까 유통 채널은 많아지니까 이걸 이렇게 팔 수가 있는 거군요. 네네.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없던 시절에 유통할 채널이 이제 드라마 채널밖에 없으니까 100억을 들여서 드라마를 제작하면 방송사에서 80억을 주고 그 나머지 이제 20억이 넘는 한 30억 정도를 이제 PPL 수익으로 걷어서 한 10% 정도를 영업이익을 거뒀는데, 지금 드라마를 직접 제작을 하게 되면은 그 80억에서 70억 정도의 돈을 넷플릭스로부터 받고 방송사로부터 받고 중국으로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영업이익이 배가 되는 어떤 사업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제작사들이 길을 쓰고 직접 자본을 투입을 해서 드라마를 만들려고 좀 IP를 자기 것으로, 그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 IP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저 레몽레인, 사마네트웍스, 펜엔터테인먼트도 네.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들인가요? 네, 셋 다 상장된 기업.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역사는 스튜디오 드래곤보다 더 긴데 네. 자본력에서 딸리고 채널이 없다 보니까, 네. 연관된 채널이 없다 보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이제 점점 어떻게 주목을 좀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채널의 힘이 약해지면서 어느 정도 공평한 컨텐츠만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개방시장으로 조금 도래하고 있다는 게 조금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증명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죠. 근데 뭐 다만 이제 CJ E&M은,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은 선수 수익이 이제 1,000억 정도가 됩니다. 선수 수익이 뭐냐면은 미리 돈을 주는 겁니다. 어떤 드라마를 만들지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미리 돈을 주고 드라마를 제작하면 이제 매출로 이연시키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1,000억 정도가 이제 미리 쌓여 있으니까 드라마를 좀 더 대형 드라마를 만들 수 있고 좀 더 품질이 좋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고 뭐 그런 유리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본력의 요소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돈을 이제 계속 벌어들이면은 조금 더 비슷하게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텔링이 이제 진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네요. 네네.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조금 더 이제 간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불과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이들 3사의 영업이익률이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드라마 제작은 일단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노동력이 많이 소요가 되는 작업입니다. 어떤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뭐 여타 산업처럼 이제 찍어내는 대로 팔리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에 업사이드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KBS, MBC, SBS가 채널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 역학에서 유통사가 극도로 우위인 시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레몽레이는 사마네트워크스는 펜터테인먼트는 이들 3사한테 최대한 맞춰주고 자연스럽게 관계 역학에 따라서 영업이익 마진도 상당히 얇은 이런 뭐 투자 메리트가 전혀 없는 산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제 2단계로 넘어서면서 넷플릭스, 디즈니, 뭐 티빙, 웨이브, 뭐 쿠팡 플레이 같이 OTT 채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직까지 자본력이 안 되기 때문에 드라마를 직접 만들 시도를 하지는 못했지만 제작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컨텐츠의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8% 정도 올라가게 되는 2배 이상 컸네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그래도 좀 투자할 만한 산업이다. 약간 이 정도 인식이 변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의 PER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유통사 우위가 아니라 이제 컨텐츠 우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IP는 각 방송사들이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단순하게 이제 채널들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채널들이 이제 부탁을 하는 채널들이 어떤 줄을 서는 유망한 제작사 레퍼런스가 좋으면 그런 어떤 조금 더 유리한 구조로 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CJ ENM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중소 제작사들도 선수 수익 구조로 미리 돈을 주기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제작 여건이 유리하게 변화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사마네트워크스는 사마 프로덕션이라는 이제 회사가 전신인데, 그러니까 1980년이면 이제 43살인 거죠. 와, 진짜 오래됐구나. 네, 이런 그러니까 데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 사마네트워크스의 대표작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명성황후, 뭐 신돈, 제빵왕 김탁구, 낭만 닥터 김사부 같이 약간 굵직굵직한 지상파용 드라마를 만드는 이제 채널이었는데 드라마 시청자의 감성이 이제 좀 MZ 세대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그거에 이제 대응을 못했습니다. 뭐 쌍가포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작품을 내놓았는데 시청률이 잘 나오지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사마네트워크스가 마음을 먹고 자본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굉장히 과감한 시도였죠. 어떻게 보면 현금 잔고 200억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거의 다 쓸 정도로 이제 베팅을 했는데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송혜교 그 주연인. 그래서 사마네트워크스는 2021년도에 드라마를 방영을 딱 한 개 했습니다. 딱 한 개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20% 올라갔습니다. 3%에서 8%, 20%로. 근데 이 매출이 278억에서 영업이익 90억이 그러니까 2021년도 그 해당 연도의 재무제표가 아니라 2021년도 4분기 한 분기에만 일어난 재무제표. 그러니까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가 방영된 그 분기에만 달성된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한 개로 어떻게 말하면 영업이익 90억을 거둔 거죠. 그러니까 이토록 자신이 자본을 투자해서 드라마를 만드는 게 굉장히 큰 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이제 송혜교라는 그 중화권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배우를 기용을 함으로써 일단 중국 VOD 채널에 방영권을 매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본 뭐 코퍼스 코리아라는 일본 뭐 그 회사에도 이제 방영권을 매각을 했고 동남아 지역에 매각을 하면서 이토록 많은 수익을 거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돈을 쓰니까 네. IP 부분에서 자유로운 거군요. 네네. KBS, SBS의 이런 거대 유통 전통 네네. 미디어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영업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군요. 네네. 저거 총대 맨 거네요, 진짜. 네. 근데 총대를 맺고 좀 유의미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혜해 중이 한국의 시청률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거두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데 이제 한국 드라마는 가성비가 좋다라는 이제 인식이 전 세계 유통 채널들한테 퍼지면서 돈을 미리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마네트워크스가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는 드라마를 이제 지금 그 올해 4월에 이제 방영을 했는데 뷰클립이라는 싱가포르의 VIU라는 그 OTT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동남아 회사가 4월에 한국에 방영될 드라마를 11월에 사들인 겁니다. 70억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 기획 단계에서 70억을 미리 준 거죠.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가 잘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리스크가 줄어드는 겁니다.
미리 돈을 주기 때문에 미리 팔릴 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리스크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한국의 어떤 드라마들의 레퍼런스가 좋아지면서 굉장히 수혜를 잇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몽레인, 펜터테인먼트 같은 이제 2세대 이제 기업들도 자체 제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이제 우리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드라마 레몽레인과 이제 펜터테인먼트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레몽레인은 이제 코넥스에서 처음 상장한 회사로 이제 성균관 스캔들을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대표님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업 감각이 되게 뛰어나시다고 생각을 하는 김동래 대표님이 이제 지상파의 드라마 PD 출신이십니다. 근데 2010년도에 성균관 스캔들을 60억 들여서 만들어서 완전 이제 최초의 이제 자체 제작 드라마를 미리 한번 해본 거죠. 지금까지도 누적 매출이 한 200억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레몽레인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드라마를 계속해서 제작해 왔고 어떤 사업 감각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위지윅 스튜디오를 모회사로 가지고 있고 컴투스를 또 할아버지 회사로 가지고 있는 이런 자본력이 조금 뒷받침되는 회사기도 하고요. 펜터테인먼트는 제일 이제 요긴한 작품이 겨울연가를 만든 회사입니다. 겨울연가를 만들었고 지금 동백골 필무렵. 그러니까 레몽레인은 어떤 사업 감각적으로 조금 트렌디한 경향이 있다면 펜터테인먼트는 보유 작가가 굉장히 조금 뛰어난 작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임상춘 작가는 쌈마이웨이라는 작품을 제작을 했고요. 뭐 정보은 작가님은 뭐 응답하라 시리즈 뭐 이런 시리즈를 만들 정도로 업력이 레몽레인보다 조금 길기 때문에 작가 라인업이 좋다. 뭐 이런 강점이 있고, 그리고 애니플러스를 왜 넣었냐고 하면은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 판권을 수입해서 한국에 이제 방영을 하는 애니메이션 채널인데 이제 10억을 들여서 위메드라는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를 합니다. 근데 레몽레인 출신의 드라마 PD님이 영입이 되었는데 근데 처음으로 드라마를 만든 작품이 오소메 붉은 끝동이란, 그러니까 이준호 배우가 나오는 그 MBC 연기대상을 받은, 그러니까 첫 드라마로 어떻게 보면 홈런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는 레퍼런스가 중요한데 10억을 들여서 그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가 첫 드라마로 이렇게 대흥행을 치니까 굉장히 어떤 신흥주자로서 이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고, 뭐 이제 다음에 이제 가슴이 뛴다라는 이제 또 텐트폴 작품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눈여겨보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들이 자체 자금을 들여서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드라마를 제작하기로 했다. 다만 200억에 달하는 돈이 조금 부담스러우니 공동 제작의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이제 드라마 제작사도 발언권이 세지니까 유통 채널하고 협상을 해서 내가 100억을 투자할게, 너네도 100억을 투자를 해서 너네 채널에 방영을 해서 수익을 쉐어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 제작의 방식으로 이제 드라마 제작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몽레인과 펜터테인먼트의 다음 텐트폴 작품이라 하면 대작을 이제 텐트폴 작품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레몽레인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몽레인은 성균관 스캔들에는 주연 배우가 송중기가 나옵니다. 송중기 배우가 이제 중화권에서 이제 제일 인기 있는 배우 중에 한 명인데, 그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작품이 그 송중기 배우한테는 출세작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어떤 스타로 만들어준 출세작이고, 이제 김동래 대표랑 의리를 지킨 거죠.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인기 웹소설 작품의 어떤 원작 드라마를 방영을 할 것이고, 송중기 배우는 이미 흥행 보증 수표, 그러니까 드라마의 작품성을 떠나서 팬덤이 워낙 태양의 후예로 이제 중동이나 중화권 동남아 지역에 이제 확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이 부분도 IP 매각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격의 문제일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펜터테인먼트는 국민사양투표라는 이제 작품을 만듭니다. 국민사양투표는 뭐 악인들을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뭐 살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인 소재인데, 이런 자극적인 소재들은 뭐 오징어 게임의 경우도 알 수 있겠지만 글로벌적으로 조금 소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이 글로벌적으로 조금 서양인들의 눈에도 조금 흥미롭게 지켜져 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눈여겨볼 만한 드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냐, 지금 CJ ENM 그리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미디어 대기업들은 이미 해외 스튜디오와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 역량을 이제 갖추었기 때문에 해외 스튜디오랑 작업을 해서 어떤 글로벌한 제작사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 제작에 한 1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 1조 원이 어떻게 보면 제작사들의 이제 매출로 이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1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제
넷플릭스가 뭐 지브리 스튜디오에 2조 원을 투자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컨텐츠 투자 금액은 2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비중은 얼마 되지 않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 드라마 제작한 드는 비용이 미국 드라마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 10분의 1에 달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레퍼런스를 가지고 미국 드라마, HBO라든지 뭐 어떤 미국의 굵직굵직한 드라마를 제작했는데 성공한다면 굉장히 이제 큰 수준으로 드라마 제작사들이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디즈니가 뭐 루카스 필름이라든지 뭐 어떤 뭐 픽사라든지 뭐 이런 시그니처를 갖춘 기업들을 인수한 것처럼 어떤 시그니처 시리즈물을 구축하는 데 성공을 한다면 굉장히 큰 글로벌 스튜디오로 거듭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중소 제작사들이 영업이익이 현 비즈니스 모델로 갖출 수 있는 한계는 한 300억 정도 수준입니다.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 6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그 300억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영업이익이 50억에서 60억 정도 수준이니까 300억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도 이제 만족할 만한 수준이지만, 더 글로벌하게 가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조금 큰 비전을 가지고 큰 포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도 이제 한국 콘텐츠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디즈니도 이제 자체 제작 드라마뿐만 아니라 콘텐츠 허브를 만들어가지고 드라마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HBO 맥스도 국내 OTT 지분을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송 글로벌 제작사들이 한국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만 중요한 거는 미국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성공을 하느냐. 지금 제이콘텐트리랑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성공해낸다면은 K-팝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국가의 기반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걸 지금 CJ ENM이 하고 있는 거예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해외 스튜디오들랑 작업을 조금 하고 있는데, 이제 드라마 작업 중이라서 뭐 성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드라마 제작 사업이라는 게 순전하게 기획 산업이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만 좋으면은 해외 방송 채널들에서도 그 우리나라 스튜디오한테 어떤 일거리를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소화를 잘하게 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작비가 10배 규모니까 성장의 한계점을 돌파하는데 큰 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와, 뭔가 약간 반도체 느낌이 나는데요. 다들 안 된다고 그러면서도 되게 하면은 또 되면은 또 대박이 날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스토리텔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축척의 길이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1993년도에 이제 도시바라는 이제 일본 회사가 거의 반도체를 과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D램 산업에 진출을 한다고 하니까 그 언론문을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근데 그로부터 이제 뭐 한 불과 몇 년 뒤 하이닉스가 이제 도시바 반도체 사업부를 인수를 했죠. D램에 이제 1위로 거듭나고. 그러니까 한국인들 사업가들이 뭐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좀 저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사업도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 산업, 뭐 K-팝, 엔터 산업, 뭐 웹툰 산업도 이제 저희가 종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실적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들어가게 된다면 분명하게 조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대표님, 여기 A스토리 하고 레몽레인, 사마 네트워크스, 펜 엔터테인먼트 이런 기업들이 네. 앞으로 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K 컨텐츠가 꿈꾸는 그런 비전, 글로벌 확대 이런 게 조금 이제 정말 그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에 이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실현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A스토리, 레몽레인, 사마 네트워크스, 펜 엔터테인먼트? 네, 지금 그 K-팝에 비해서는 K-드라마는 아직까지 조금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K-팝 수준으로 성장한다고 한다면은 뭐 좋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짜 이런 거를 좀 눈여겨보면 되게 좋겠네요.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뭐 그 K-팝처럼 된다고 했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저평가된, 아직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분야, 블루오션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소개해 주셔가지고.